이집트 기자지구에 있는 파라오 쿠프의 대피라미드의 내부 공간 3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러시아와 독일 공동 연구팀은 대피라미드의 파장이 200에서 600m인 전파 방해 입자를 조사해 피라미드 내부의 전자기장 분포를 모형화했다. 다중급 분석을 통해 피라미드 내부 공간 3곳에 전자기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파라오 쿠프와 그의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두 방과 바닥에 이완성된 3번째 방이 포함된다. 연구팀은 피라미드 건축에 쓰인 자재 등의 정보가 부족해 몇 가지 요인을 가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러시아 국립정보기술기계과학대의 안드레이 에브류인 박사는 예를 들면 우리는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동이 없으며 일반 석회석 성질을 지닌 건축자재가 피라미드 안팎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가정했다면서 이런 가정을 통해 우리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인 기원전 2509년에서 2483년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 쿠프 시절 건설됐다. 높이 139m, 너비 230m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중 가장 크다. 이번 발견은 고대 피라미드에 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전자기 에너지가 분배되는 방식을 연구하면 고효율 센서와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집트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일명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었다고 한다. 이는 불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태양의 신인 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라미드는 천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천국의 계단인 셈이다. 피라미드라는 어원은 그리스어인 피라미스페라멧에서 유래했다. 재미있게도 이를 해석하면 밀가루, 케이크라는 뜻이라 한다. 피라미드를 처음 본 그리스인들이 익숙한 삼각형 모양의 케이크를 떠올려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이다. 정작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메르머라고 부른다. 피라미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복합 구조물인데 파라오는 고왕국 초까지 신과 같은 존재였고 훗날에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 살아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죽어서는 4, 5세기에서 신들과 함께 이집트를 수호한다고 믿었을 정도로 파라오의 권위는 말 그대로 신과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이다. 공간과 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의 겉모습은 그저 커다란 삼각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복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큰 신전과 왕비의 피라미드 등 조금 작은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재미있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기 위한 의식용 배를 묻을 구덩이를 비롯해서 신전과 나일, 강으로 연결된 긴 둑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리 작은 피라미드라고 해도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일꾼과 건축 기술자가 필요했고 엄청난 양의 돌이 쓰였다. 물론 크기와 내부, 공간의 내실에 따라 공사 기간도 수십 년이 걸렸다. 피라미드 건축 사업은 파라오에게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고 무엇보다 왕조의 자존심이 달린 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피라미드는 원래 새하얀 자태를 뽐냈는데 순백의 석회암으로 외벽이 덮여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벗겨지고 말았지만 순백의 초고층 건축물이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니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집트의 남쪽 지역에서도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20년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모든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높고 크다고 해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라고 불렀는데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이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돼 8m 가까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프 왕의 이야기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이 소장한 웨스트카 파피루스에
자세히 담겨 있다. 1824년 이 파피루스를 처음 발견한 헨리 웨스트카의 이름을 땄다. 파피루스는 이집트가 힉소스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인 기원전 1650년에서 기원전 155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쿠프 왕의 5 왕자가 심심해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들려준 신비로운 마법사 이야기가 실려 있다. 쿠프 왕이 가장 완벽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문자의 신인 토트의 비밀 문서를 찾는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쿠프 왕의 심술 맞고 잔인한 성격을 비꼬고 풍자하는 이야기도 있다. 쿠프 왕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절대 권력자였지만 고대 이집트인이 수천 년 전 쓴 파피루스에는 파라오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문명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3왕조의 2번째 파라오인 조세르가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한다. 조세르는 성스러운 몸이라는 네체리케트 호루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상이집트 사카라 지역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마스타바라로 불리는 고왕국 1 왕조의 단층짜리 직사각형 무덤이 바탕이 됐다. 조세르의 신하였던 이모테프가 설계를 맡았다. 원래는 작은 무덤으로 시작했는데 뒷날 계속 증축을 하면서 계단 모양의 피라미드가 됐다고 한다.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세계 최초의 돌로 만든 석조 건물로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축조 시기는 기원전 26세기경으로 27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공되었는데 하수라듯 당시에는 외벽이 반죽한 백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어 더욱 완전한 각불 형상이었으며 꼭대기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디온 캡스톤을 씌워 화려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쇠퇴 이후 여러 차례 뜯겨 건축 자재로 전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울퉁불퉁한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으로 남아있다. 피라미드는 3800년 넘게 인간이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으며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은 기원전의 학자와 예술가들에게도 이미 현대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고대 유적으로 여겨졌다.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보, 로마의 데플리니우스 등이 대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이집트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주는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 매년 147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세계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들 중에 최고봉이라 할 수 있고 여전히 세계 불가사의의 중심에 있는 이집트 대피라미드는 정말 그 몸집만큼이나 많은 신비를 담고 있다. 특히 매우 높은 정밀도와 복잡한 내부 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피라미드를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주력은 그 두께만 3m에 달한다. 피라미드와 담장은 약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 중간 마당은 그리 넓은 게 못 된다.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사상 제일 크고 제일 복잡하고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였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웅장함은 피라미드 내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대회랑이나 왕이 묻힌 내실의 복잡하고 정교한 솜씨에 가히 경이로울 뿐이다. 올라가는 통로와 대회랑, 여왕의 방, 왕의 방 등 내부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은 대피라미드 이전과 이후의 피라미드에는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에만 존재할 만큼 역사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대피라미드의 웅장한 크기, 복잡도, 정밀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견줄 피라미드는 현재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건축과 건설, 그리고 수학과 천문학, 기하학, 지리학 등에 대한 높은 과학적 지식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프가 주인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어디에도 왕을 묘사한 벽화나 상형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집트학 학자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의 낙서와 이집트 연대기, 헤로도토스 등을 참조하여 대체로 대피라미드가 기원전 2560년 무렵 쿠프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완공에는 약 20여 년이 걸렸다고 얘기한다.
이집트인들은 대피라미드를 쿠프의 아크테익베라 불렀는데 이는 쿠프의 지평선이란 뜻이다. 쿠프는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로 대피라미드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의 뜻은 큰 음으로부터 보호받다이며 그리스어로는 케옵스 쥐업사고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쿠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신비에 휩싸인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고왕국 제4왕조 때의 스네프르, 쿠프, 카프레로 이어지는 오직 세 왕의 통치기에 건설되었을 뿐이다. 나머지 피라미드를 모아봤자 이 시기에 지어진 피라미드 부피의 4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도대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대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론과 학문적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피라미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건축물로 중심부는 노란색 석회암으로, 외장석은 흰색 석회암으로, 그리고 내부의 방과 통로, 지붕 등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블록은 일반적으로 석회암으로 평균 2.5톤이며 위로 갈수록 크기는 조금씩 작아진다. 바닥에 있는 어떤 외장석은 매우 커서 15톤의 무게가 나가기도 한다. 가장 무거운 블록은 왕의 방 지붕과 그 위에 중량 경감의 방의 지붕에 사용한 화강암 블록이다. 이들은 40톤에서 70톤으로 추산된다.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피라미드의 목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피라미드의 무덤설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왕조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마스타바를 피라미드의 원형으로 본 것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나 무덤설에 의문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크게 반박할 만큼의 설득력 있는 가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피라미드가 왜 무덤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최초의 피라미드인 제세르 왕의 계단형 피라미드에서 미라의 일부가 발견되었을 뿐, 그 이후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디서도 미라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피라미드도 원래는 미라가 있었지만 도난당하고 말았다는 설도 물론 성립한다. 허나 일찍이 미라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 정도는 당연히 남아있을 터이다. 따라서 그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한 일인 듯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무덤으로 확인된 것은 모두 지하에 유해와 부장품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피라미드는 지상에 매장실이 있을까? 또한 기자의 세계 피라미드에는 벽화나 상형 문자가 없다.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이다. 무덤설 외에 몇 가지 다른 가설이 있는데 오리온 벨트, 천상의 거울, 물펌프, 발전기, 곡물 창고 등이 있다. 발굴 당시에 새겨진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대피라미드에는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이 남겨놓은 낙서 중에 쿠프 왕 제위 17년이라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피라미드는 쿠프의 무덤이 되었다. 그런데 디오도로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쿠프는 결국 자신의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덤이 아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사용되었을까? 음모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외계 기지는 아니었을까? 세계의 미스테리는 파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디퀴스 델타와 카노 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의 돌 구슬에 관한 영상을 소개하겠다. 그 유래와 출처를 알 수 없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세계 7대 미스터리에 속한다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완벽한 구형을 이루는 거대 돌들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멸종된 디퀴스 문화에 기인하며 이스트모에서 콜롬비아 지역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종의 석조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의 유래와 만들어진 시기를 연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석재의 연대 추정 방법은 층위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쓴다. 이는 발견된 곳과 돌의 지층을 찾아내 그것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들은 이미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한 상태였고 처음 발견된 장소조차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완벽한 구체이다 보니
지진이나 지층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다 어떤 돌 구슬은 굴러굴러 생판 모르는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을 테고, 또 어떤 돌 구슬은 낭떠러지나 깊숙한 지형에 위치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나마 학자들이 유추해본 결과 현재 이 돌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아고나스 부에나스 시대 유물로 디키즈강 인근 탈라망카 산맥에서 만들어져 키키즈 강 인근으로 옮겨져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랜 세월 동물의 뼈에 광물이 쌓여 동그랗게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글쎄, 이 가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는 않는 가설인 듯하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 가설을 내놓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할 뿐이다. 한편 현재 신의 돌이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태다. 이 돌 구슬을 두고 현지에서는 스페인어로 라스 볼라스로 부른다. 풀이하자면 신의 구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돌 구슬들의 크기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에서 2미터를 넘는 것까지 다양하고 무게는 최고 25톤에 달한다. 현재 돌 구슬은 300여 개 남짓 남았는데 재질은 대부분이 반려암이고 석회암이나 사암도 덜어있다. 돌 구슬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8세기부터 16세기 초 코스타리카 지방에서 번성한 디키스 문화의 시기와 겹치므로 디키스 문화의 유산으로 여긴다. 하지만 일부 돌 구슬이 기원전 2세기 제품인 듯한 도자기와 함께 출토된 적이 있어서 다른 문명의 유물이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콩키스타도르가 진출한 이래로 돌 구슬들은 한동안 잊혔는데 1930년대에 코스타리카의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200여 개의 돌 구슬을 발견하여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콩키스타도르란 스페인어로 정복자라는 뜻이다. 당시 인부들은 숨겨진 엘도라도의 황금 이야기에 혹하여 구체의 구멍을 뚫거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돌구체 유물 중에서도 유난히 완벽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보니 외계인이 만들었다느니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돌 구슬을 과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거대한 돌 구슬은 AD 1000년 이후의 것으로 금 장식품과 함께 묻힌 매장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키리키 시대의 도기 유형임 부에노스아이레스 폴리크롬 조각을 포함하는 지층에서도 발견이 되어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구형으로 제작된 구형 돌덩어리들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스 볼라스로 불리는 이 구형 돌 구슬은 미국 캔사스 대학교의 인류학자인 존 후프스 연구팀이 연구를 위해 최근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서기 600년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이 구형 돌들은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 중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재 약 300개가량이 남아있는데 큰 것은 직경이 약 2.4m에 달하고 무게는 16톤이라고. 연구팀은 이 돌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했고 결국 201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현대 기술로도 다듬기 어려운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구형태를 갖춘 돌 구슬은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정복한 후 이 돌 구슬을 만든 사람들도 사라져서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돌 구슬 만든 이는 동부 온두라스에서 콜롬비아 북부에 이르는 원주민들로 서로 분산된 거주지에서 살았던 부족들의 조상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지 부족민들 중 대다수는 전설의 아틀란티스인들이 이 거대 돌 구슬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현대 기술로도 결코 쉽지 않는 화강암, 원형 조각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탓에 실대 미스테리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돌 구슬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만들었을까? 물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전문가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많은 구슬들의 배열 모습을 통해서 천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구슬들은 4개씩 한 그룹을 이루고 있기도 한데 이 구슬은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선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그때 당시 나침반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는 돌 구슬의 크기에 따라 계급이나 왕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추측은 그저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상징이나 부족의 상징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구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구체 안에 숨겨진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들이 구체의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폭파시켰는데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많은 돌 구슬들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캔자스 대학의 고고학자 존 후프스에 따르면 공은 통제된 파쇄와 쪼아내기 및 깔기의 조합을 통해 둥근 바위를 구형으로 줄임으로써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은 스페인 정복 이후 사라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모든 구슬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하여 고고학적 상황과 가능한 정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돌 구슬은 주기적 연소로 인하여 표면이 갈라지고 침식이 되면서 손상되어 가고 있다. 구형 돌 덩어리들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한 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외계인이나 과거 고도 문명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거인족들이 사용했던 포화는 아니었을까? 내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족들이 저런 포환을 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의견을 넌지시 피력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음모론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은 허무맹랑한 이 가설에 따르면 돌구슬은 타라의 대포알이라고 한다. 천둥의 신이었던 타라 또는 틀라치케는 바람과 허리케인의 신이었던 소케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대한 주관을 사용하여 공을 쏘았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다면 쏘긴 쏜 거였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구체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지거나 제거되었으며 대부분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귀중한 잔디장식용으로 쓰이고 있기에 더 이상의 연구는 어렵다고 한다. 인디고란 단어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알시글이 나바호 인디안 부족 특유의 태어나면서 신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에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현상이 나바호 부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아이들의 성격적 특징과 공통점 등을 상세히 정의하여 그때까지 정신의학에 의해 단순 아동정신병으로 여겨진 여러 증상들이 일부 아이들에게는 정신병이 아님을 주장하게 되었다. 인디고 차일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처럼 교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왕따의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다. 이러한 특징은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한 발명가 에디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음악이나 미술 등 어느 지정된 분야에 유독 특출난 천재성을 보인다. 오늘날 중국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엄선한 뒤 정부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시키며 이 아이들 중 일부는 간단한 훈련을 통해 원거리 투시나 텔레파시와 같은 초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전생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한다. 인디고 차일드가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한다. 인디고 아이들은 90년대 말까지 약 30년 동안 태어났으며 지구상에는 한 세대의 인디고 종족이 존재하고 있다. 영성단체 혹은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곳곳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새로운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1980년대 태생 이후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대거 태어났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오라를 지니고 있는데 인디고 아이들은 빛이 보라가 살짝 곁들인 남색 빛의 오라를 띠고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파란색보다 깊은 보랏빛도 약간 감도는 색이다. 남색은 우리 인체의 7 차크라 에너지 센터 중 제3의 눈에 해당하는 색이기도 한데 인디고 아이들은 제3의 눈이 이미 열렸거나 열릴 가능성이 많은 채로 태어난다고 한다. 도린 버추 박사도 인디고 아이들을 직접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인디고 아이들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의무이다. 라고 말했다.
박사는 인디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리 캐롤과 젠 토버도 1999년 봄에 The Indigo Children이라는 책을 공저로 출간했다. 이들은 이 책 속에서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을 17가지로 정리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인디고 아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3의 눈의 발달 정도가 높다. 이 진동수가 높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3.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제4차크라가 활성화된다. 4.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전생의 기억 혹은 다른 우주, 행성의 기억을 이야기한다. 5. 창조성이 높고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패하면 배움을 포기하기 쉽다. 6. 높은 감성을 가졌다. 7. 금방 질린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것처럼 보인다. 8.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면 거부감을 가진다. 9. 연민이 깊다. 집 자라난 후에 인디고 아이들의 전사적 기질은 대의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발현하게 된다. 11. 고감각적인 지각 능력은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누구나 소통되는 일상 방식이었기에 그러한 기능의 특별성을 인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11가지의 특이한 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인디고 아이에 이어 또 다른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크리스탈 아이들이다. 크리스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말로 알려져 있다. 인디고 아이들이 기존의 권위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투사의 에너지를 지녔다면 그 후에 태어난 크리스탈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넘치고 평화로운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크리스탈 아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감정의 치유사이며 자신들이 가진 사랑을 주변에 뿌리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아이들을 크리스탈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오라 색채가 수정의 프리즘과 같은 파스텔 색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으며 주위의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맑고 투명하여 주변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가진다. 다만 어두운 면까지 증폭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에 있는 상대와 비슷한 성질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트러블 메이커처럼 보일 수 있다. 박사는 크리스탈 아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밝은 인상에 꿰뚫어 보는 듯한 눈매를 가졌다. 2. 두 사람을 끄는 매력적 개성을 가졌다. 3. 아주 다정다감하다. 4. 말을 늦게 배운다. 5. 음악적 재능이 출중의 말을 하기에 앞서 노래를 먼저 배운다. 6. 의사소통을 하는데 텔레파시와 스스로 고안한 신호를 사용하곤 한다. 7. 자폐증이나 말, 더듬이로 진단받는 수가 있다. 8. 마음이 온건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9. 남들에 대하여 관용스럽다. 10. 예민하고 동정심이 많다. 11. 자연과 동물들을 깊이 사랑한다. 12. 힐러, 요법가로서의 능력을 가졌다. 13. 수정과 보석에 흥미를 가지기 쉽다. 14. 다른 행성이나 우주, 다른 존재들,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15. 예술성과 창조성이 대단히 높다. 16. 일반식보다는 채식과 주스를 좋아한다. 17. 놀라운 평형감각을 가진 두려움 모르는 탐험가이다. 18. 군중에 민감해 뉴스를 보기 싫어한다. 19. 그들은 목에 자주 통증을 느끼며 천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다. 21. 온도에 민감하다. 인디고와 크리스탈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는 제5의 인종이 있는데 그들은 인디고 피플과 크리스탈 피플의 혼합이다. 이들의 배경이나 삶의 패턴의 공통성은 대체로는 부모나 가족과의 숙명적 끈이 짧고 생명의 끈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피를 나눈 부모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인맥이 있고 이들의 수명은 거의 대부분 그 무언가에 의해서 연장되는 기이한 일들이 많다. 인디스탈은 인디고적 에너지와 크리스탈적 에너지 양쪽 모두를 갖추고 있어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경향성에 따라 그 변이가 다르겠으나 양쪽의 세포적 형질로 인해 어느 한 시기가 지나면 내면적 균형에 따라서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다. 어릴 적에는 인디고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다가 자라며 크리스탈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다음 그 양쪽의 성향이 그들의 타고난 수면 습성과 함께 골고루 섞이게 된다. 이들 또한 태어나기 전 정보가 부모에게 미리 전달되고 지상에서 합의된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 탄생을 알아보고 기다려온 그들은 이들에게 개인 교사격이다. 가족, 그 이상의 고리가 연계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목적과 소명을 띠고 있어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 많이 존재해왔다. 인디스탈은 본인도 모르는 초상 능력이나 현상들이 자주 출시되며 타고난 고감각적 지각과 재능들을 갖추고 있다. 재밌게도 이들은 대체로 내면이 바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왕성한 호기심으로 어릴 적에는 일반 어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며 호기심으로 묻는 이들의 질문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기가 힘이 든다. 저항감이 강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물고 늘어지는 속성이 있어 부모가 이들의 어리둥절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들은 상황을 몰고 가기도 한다. 이들은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험가이며 분석가, 연구가들이다. 평생 지칠 줄 모르는 지적 열망은 이들 삶의 키워드가 된다. 혁명적 기질과 인도주의적인 박애정신이 강하여 나서든 나서지 않든 리더적인 역할이 상황에 따라 저절로 주어지기도 한다. 무모하도록 정직한 이들은 순수성과 연민의 감성도 많아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대체로 많이 있다. 인디스탈은 대상과 상황의 이면을 보며 거꾸로 보거나 뒤집어 보는 사고에 매우 능숙하다.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인디스탈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겪어야 할 경험을 짧은 순간에 무수히 많이 겪어나가며 죽음의 위기나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고 상식적인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일화를 그들은 남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인디스탈은 자각몽이나 예지몽을 주로 꾸며 무의식 하에 가수면 상태에서 체외이탈하여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오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 방식은 해답을 얻어오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의식의 통로가 어릴 적부터 열려 있어 다차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여러 존재들에게서 배움을 얻기도 한다. 그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과 이지의 것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며 여러 방면으로 대단히 학구적이며 내적 정렬가이다. 이외에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별에서 온 씨앗이라는 뜻의 스타시드, 스타피플이라는 부류와 2000년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는 레인보우 아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인디고나 크리스탈 내지는 인디스탈과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긴 가끔은 신동을 넘어 천부적인 재능의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 차일 뿐이라고 학회에서는 인디고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도 아무렴 진짜겠어 하면서도 세대들 간의 간극을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무언의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시대에 보고 자란 것들의 몇십 배는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게 될 테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초고속 인류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암굴 신전 아부신벨 신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이 신전에 대하여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이집트 아스완의 남쪽 280km 지점에 있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신전이다.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 그리고 룩소르 신전과 함께 람세스 2세의 왕성한 과시욕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유명하다. 모래에 파묻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1813년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 유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가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전의 입구를 찾지 못해 직접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인이었던 이탈리아의 탐험가 조반니 바티스타 벨초니에게 알렸고 1817년 벨초니가 발굴한 다음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신전이 위치한 아부신벨은 수단 공화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로 이집트 최남단에 있다. 이곳의 지명 아부신벨은 부르크하르트가 이곳에 왔을 때
안내단을 이끌었던 이집트인 소년의 이름 아부 신벨에서 따왔다고 한다. 참고로 지금이야 아부 신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그 명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1979년 누비아 유적 아부 신벨에서 필레까지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1978년에 발행되어 현재에도 통용되는 이집트 1파운드 지폐에 아부 신벨 대신전이 인쇄되어 있다. 이집트 신왕국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이자 수많은 건축물들을 남긴 군주였다. 당시 파라오들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부대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건축물들을 짓는 것이었다. 본인을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 여겼던 람세스 2세는 그 자부심에 걸맞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전과 궁전들을 지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부 신벨 신전이었다. 특히 당시 람세스 2세는 이집트 남부의 누비아 지방에 여러 신전들을 지어댔다. 당시 누비아는 아직 완전히 이집트에 동화되지 못한 지역이었고 누비아인들을 가장 빠르게 복속, 동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집트의 국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람세스 2세는 나일강의 제2폭포 인근의 암벽을 통째로 파내어 장대한 암벽 신전을 깎아 아부 신벨 신전을 축조했다. 신전은 람세스 2세 본인에게 바쳐진 대신전,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쳐진 소신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사는 기원전 1264년 즈음에 시작해 기원전 1244년 즈음에 끝났다. 약 20년에 걸쳐 엄청난 대공사를 한 셈이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인 신왕국이 몰락하면서 아부 신벨 신전 역시 서서히 잊혀졌다. 이집트 왕국의 세력이 쇠하며 신전은 모래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고 기원전 6세기경에는 이미 신전의 거상 무릎까지 모래가 차올랐다고 한다. 그 상태로 1813년까지 아부 신벨 신전은 모래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다. 대략 2400년 가까이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덕에 아부 신벨은 역설적으로 다른 이집트 신전에 비하여 훼손을 덜 당할 수 있었다. 물론 도굴꾼들이 모래를 파내고 신전 내부를 도굴하기는 했지만 아예 기둥이나 건물 구조 자체가 무너진 다른 신전들에 비하면 훨씬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흔히 아부 신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거대한 좌상 4개가 줄지어 앉아있는 신전이 바로 대신전이다. 대략 짓는데 20년 정도가 걸렸으며 람세스 2세가 즉위한 지 24년 정도 되는 기원전 1265년에 완공되었다. 람세스 2세가 살아 생전에 지은 수없이 많은 신전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신전으로 손꼽힌다. 호루스 신과 하토르 신의 작은 입상들이 줄지어 선 입구에 있는 20m에 이르는 좌상 4개는 모두 람세스 2세로 각각 상하 이집트를 의미하는 의상을 입은 형상이다. 안타깝게도 보는 방향으로 왼쪽 두 번째 좌상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지진 때문에 상체 부분이 부서졌지만 떨어진 몸체가 바로 아래에 보존되었는데 그것까지도 아부 신벨의 묘미다. 4개의 좌상들 사이사이에는 훨씬 조그만 크기로 람세스 2세의 가족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아무리 커봤자 람세스 2세의 무릎 높이밖에 오지 못하는데 어머니인 투이, 아내인 네페르타리, 장남과 차남인 아무네르케세프와 람세스 비, 장녀를 포함해 총 6명의 딸들이 주인공이다. 좌상 뒤쪽에 있는 거대한 파사드는 높이 33m, 폭 38m에 달하며 파사드 위쪽의 프리즈에는 22마리의 개코 원숭이들이 새겨져 있다. 원숭이들은 양팔을 올려 태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몸에는 람세스 2세의 딸과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 2세의 결혼을 증거하는 석판이 있다. 입구 바로 위에는 큼직한 벽감이 하나 파여 있고 그 안에는 태양신 라의 입상이 들어가 있다. 라는 왼손에는 깃털을, 오른손에는 정의와 질서의 여신 마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 라의 몸에는 람세스 2세의 즉위명이기도 한 우세르 마하트 라가 새겨졌다.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오시리스의 모습을 한 람세스 2세의 입상 8개가 세워진 기둥의 방이 있는데 벽에는 카데시 전투의 장면들을 새겼다. 크기가 무려 20m에 달하는 입상 8개가 줄을 맞추어 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꽤나 장중한 느낌을 준다.
방의 길이는 18m, 너비는 16.7m이며 8개의 석상들이 기둥으로서 천장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입구에서 본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조각상들은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백색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조각상들은 상하이집트의 통합 왕관인 이중관 푸센트를 착용하고 있다. 조각상들 뒤의 벽에는 람세스 2세가 치른 전투들의 벽화가 새겨져 있고, 대부분이 카데시 전투에 관한 것이지만 일부 누비아나 리비아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묘사한 그림도 있다. 기둥의 방을 지나면 4개의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방에는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내 네페르타리가 창조신 아문, 태양신 나와 함께 태양 방주를 타고 네세로 향하는 모습이 새겨졌다. 이 방마저 지나면 마침내 가장 안쪽에 있는 조그만 크기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가장 깊숙한 성스러운 공간에는 신, 사위의 좌상이 있다. 라호라크티, 신격화된 람세스 2세, 아문라, 프타 신으로. 당시에는 각각 헬리오폴리스, 테베, 멤피스를 수호하는 신들이었다. 1년 중 2월 22일과 10월 22일에 가장 안쪽의 성소의 태양빛이 약 20분간 들어와 신상을 비추지만 어둠 신인 프타의 상에는 이날에도 빛이 비치지 않는다. 원래는 람세스 2세의 즉위일인 2월 21일과 람세스 2세의 생일인 10월 21일이었는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할 때 날짜를 정확히 맞추고자 1년이나 시간을 들여 계산을 하였지만 결국 원래 날짜보다 각각 하루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날들에는 아부신벨 대신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음악과 춤을 비롯하여 이슬람교의 수피즘, 교도들이 추는 춤 등을 공연하는 큰 축제를 연다. 규모가 작아서 소신전이라 불리지만 정식 이름은 하토르와 네페르타리의 신전이다. 대신전에서 북동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세워졌고 사랑의 여신 하토르와 람세스 2세의 왕비인 네페르타리에게 바쳐졌다. 참고로 이 신전은 아케나텐이 왕비인 네페르티티를 위해 신전을 지어준 이래 고대 이집트 역사상 두 번째로 왕비를 위해 지어진 신전이다. 대신전과 마찬가지로 암벽을 그대로 깎아 입구를 만들었고 정면에는 람세스 2세의 입상 4개와 네페르타리의 입상 2개가 세워져 있다. 두 사람의 입상의 크기는 거의 동등하며 그들의 입상 아래에는 왕자와 공주들의 입상이 작은 크기로 세워져 있다. 신분이 높을수록 인물의 크기를 크게 묘사했던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왕비의 크기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각해 놓은 경우는 아부신벨의 소신전이 거의 유일하다. 전통적으로 왕비의 조각상을 세우긴 했어도 파라오의 조각상, 무릎 정도까지의 키로 깎아놓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파라오와 왕비의 조각상들 바로 곁에는 왕자와 공주들의 상이 세워져 있다. 소신전의 구조 배치는 대신전을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 다만 대신전의 경우 입구를 통과하면 8개의 거대한 파라오 입상이 세워진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소신전은 입구를 통과하면 6개의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방이 나온다. 기둥에는 사랑의 여신 하토르의 머리 모양이 새겨져 있고 벽과 기둥에는 네페르타리 왕비가 라, 크눔, 콘수, 토트, 이시스, 마하트 등의 신과 논의는 장면이 있다. 또한 람세스 2세가 신들에게 향료를 바치는 장면도 있다. 6개의 기둥이 있는 방을 통과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3개의 문이 있는 벽과 조그만 방이 나온다. 이곳에도 역시 신들을 찬미하는 내용의 벽화가 가득한데 주로 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 여신에게 네페르타리 왕비가 공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신전 맨 안쪽에는 조그마한 크기의 성소가 있다. 이곳에도 대신전처럼 신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성소에 남은 것은 하토르 여신과 합의를 이루어 신격화된 네페르타리 왕비를 그린 벽화 정도밖에 없다. 20세기 중반에 이집트 공화국을 건국한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아스완 하이댐을 지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집트 정부가 나일 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짓자 점차 물이 차오르면서 나일 강변에 위치하던 아부신벨 신전이 침수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결국 1959년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초대형 규모의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아부신벨 신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아부신벨 주위에 소규모 방파제를 지어 아예 통째로 격리하거나 거대한 돔을 지어 수중에서 보존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들을 제시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결국 암벽을 포함한 신전 전체를 뜯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안이 채택되었다. 1964년에 아부신벨 신전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당시 기준으로 4,200만 달러, 2017년 기준으로는 3억 달러, 한화로는 3,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아부신벨 신전을 뜯어 위쪽의 고지대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고학자들은 신전을 포함한 암벽 전체를 평균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들로 조각조각 잘라냈다. 이렇게 신전을 해체한 후에는 강에서 200m 정도 더 떨어지고 고도상으로는 65m 정도 더 높은 고지대에서 다시 신전을 조립했다. 물론 모든 유적들을 모조리 해체해 옮기지는 못했기에 일부 유적은 나일 강 속에 수몰되었지만 아부신벨 신전을 포함한 핵심 유적들은 모두 안전히 이동했다고 한다. 아부신벨을 자세히 보면 공사 당시 신전을 분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967년 신전을 언덕 지형으로 이전하면서 신전이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덕과 언덕, 내부 사이에 대형 돔을 설치하였다. 신전 오른쪽에 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신전이 콘크리트 돔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000년의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세워진 고대와 현대의 건축 양식이 공존하고 있는 기묘한 모습이다. 실제로 방문해 보면 아스완댐으로 생겨난 나세르호 위쪽 언덕 평평한 곳에 재조립해 놓았기 때문에 격곡 사이의 웅장한 모습을 기대하고 갔다간 예상과 다른 모습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다. 워낙 좌상 크기가 커서 압도되긴 하지만 이를테면 해체 후 관광을 위해 재조립해 놓은 무령 왕릉이나 천마총이 엄청나게 사이즈를 키운 느낌이다. 아스완하이 댐을 건설할 당시 초기에는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하였지만 나세르가 아랍 사회주의를 주장하자 미국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아부신벨 대신전을 이전할 당시 미국이 특히 많은 지원을 하였고 이집트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아스완하이 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있었던 덴두르 신전을 미국에 기증하였다. 미국은 이 신전을 분할하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부로 이전하여 다시 조립하여 전시 중이다.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될 만큼 웅장해 보이는데 실제 그곳을 방문한다면 그 중압감에 눈이 튀어나오고 턱이 빠지지 않을까 싶다. 20년 동안 그 웅장한 아부신벨 신전을 짓는 동안 강제노역이나 고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살짝 표현해보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사진 7대 불가사의 칭기스칸 5000년 중국 역사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800년 이상 찾지 못하는 칭기즈칸의 무덤이다. 몽골족을 통일하고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칭기즈칸은 서하를 공격하기 위해 행군하던 도중 67세를 일기로 병사했다. 이때 칭기즈칸은 자신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설에 따르면 칭기즈칸을 매장한 곳은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수만 피의 말로 무덤 위를 밟게 해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묘비로 삼았다고 한다.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낙타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무덤 위에 그 피를 뿌렸을 뿐이었다. 칭기즈칸의 자녀가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는 살해된 새끼 낙타의 어미를 길잡이로 삼아 그 자식의 피냄새를 찾아가는 본능에 의지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칭기즈칸의 무덤은 천고의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칭기즈칸 무덤의 위치에 대해 몽골국 경내엔티산 남쪽과 몽골국 항해산 그리고 중국 감숙성 육반산 또 하나는 내몽골 오르도스 오투기 내에 있는 천리산이라는 4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학설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공인된 것은 없다. 2004년 10월 일본과 몽골의 합동조사단이 칭기즈칸의 무덤을 찾았다고 발표했고
영국, 중국 등의 매체가 잇따라 이 사실을 보도했다. 몽골국 켄티성 아브라가 궁전 유적지 인근 지역이 칭기즈칸의 무덤으로 지목됐다. 역사 기록서인 흑달사략의 기록과 일치하는 지리적 상황, 건축물의 양식과 계량 단위가 일치한다는 점 등이 이곳을 칭기즈칸 행궁 소재지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무덤도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베이징 항공항천대학교 역사학 교수는 일부 학자들의 비판을 인용해 원나라 황제의 밀장 무덤은 궁전 안에 존재할 수 없으며 무덤을 입증하는 확실한 유물이나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역사학 교수는 칭기즈칸의 무덤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징기스칸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몽골 부족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1227년 죽기 전까지 태평양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심지어 몽골의 영토는 그의 사후 후계자들에 의해 더욱더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전대미문의 인물의 묘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사실 징기스칸의 무덤의 위치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심지어 많은 몽골 사람들도 자국이 위대한 인물의 묘가 차라리 영원히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바라기도 한다. 여태까지 징기스칸의 무덤을 예상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몽골 북동부 지역인 켄티주다. 징기스칸이 태어나기도 한 이곳은 이미 수차례 탐사가 진행되었고 위성까지 동원해서 무덤의 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이 이곳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징기스칸의 생전의 애착 때문이었다. 징기스칸의 출생지이자 야인 시절 징기스칸이 적으로부터 몸을 피한 곳이 켄티 지역의 부르칸 칼둔 산맥 일대다. 1227년 징기스칸의 죽음 직후 그의 생을 조명하는 작자미상의 기록들이 발견되었는데 무덤에 관한 일체의 언급은 없었지만 부르칸 칼둔에 관한 언급은 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나는 매일 아침 부르칸 칼둔을 향해 기도하며 내 후손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문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이와 다르게 징기스칸이 지도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촐한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징기스칸이 67세로 사망할 당시 그는 지금 중국 티베트 지역의 탕구트 원정을 떠나 있었다. 실제로 티베트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500km가 넘는 거리인데 당시 기술로 시신이 부패하기 전까지 몽골로 이송하는 것을 불가능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기스칸이 중국 서남부 지역에 임시 가묘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탈리아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는 약 17년간 중국에서 머무르며 그가 보고 들은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 1300년에 발간했다. 이때 마르코 폴로는 징기스칸의 무덤에 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 그 위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의 저서는 징기스칸 사후 몇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고 그가 쿠빌라이 칸에게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직 증명이 완벽하게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와서 조만간 칭기즈칸이 무덤에서 깨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기술 매체인 텅신과기는 2010년부터 칭기즈칸의 무덤을 추적해온 리니민 박사가 최근 칭기즈칸의 매장지를 55곳으로 압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티아고 분교 소속의 중국계 미국인 연구원인 이니민 박사는 칭기즈칸의 후손을 자처하며 칭기즈칸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6,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인공위성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추적해왔다. 이를 통해 촬영한 84,000여 장에 달하는 위성사진 등을 바탕으로 도로와 하류를 비롯한 대규모 매장 흔적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는 리니민 박사를 비롯해 1만 명이 넘는 연구 지원자가 함께 참여했다. 그 결과 칭기즈칸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를 55곳으로 압축해낸 것. 이니민 박사는 칭기즈칸의 무덤을 찾는 데칸의 계곡이란 국제 프로젝트의 주축 인물이기도 하다. 그간 리니민 박사가 소속된 미국 캘리포니아대를 비롯 몽골과학원, 국제몽골연구협회, 전미지리학회 등은 칭기즈칸의 무덤을 찾아왔다. 이니민 박사 측에 따르면 곧 압축된 55개 지점에 대한 몽골 현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800년간 인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혀온 칭기즈칸의 무덤이 중국계 미국인의 손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동서양을 통틀어 세계 최대 정복자인 칭기즈칸 태무진이 사망한 것은 1227년 8월. 칭기즈칸은 자신이 사망한 뒤 밀장미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1만여 피의 말을 동원해 시신을 묻었던 곳을 철저하게 말발굽으로 다지는 식으로 평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일설에 의하면 매장에 참여했던 과정에 마주쳤던 모든 사람을 죽이고 호송임원과 말들을 함께 순장시킨 것으로도 전한다. 도굴 등에 의한 무덤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요인의 칭기즈칸의 사망 이후부터 8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칭기즈칸이 매장된 곳의 정확한 위치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역사상 세계 최대 제국을 세운 칭기즈칸의 무덤은 전 세계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도굴꾼들에게도 늘 관심거리였다. 세계 최대 제국을 세운 만큼 칭기즈칸의 시신과 함께 막대한 부장품이 묻혀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몽골을 점령했던 권력자들 역시 칭기즈칸의 무덤에 줄곧 지대한 관심을 표해왔다. 특히 만몽연합 정권인 청나라 태종웅타이지는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일대를 정벌하고 칭기즈칸의 대원정국 옥세를 수중에 넣은 직후 황제를 자처했다. 또 청나라 옹정제는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의 칭기즈칸의 유물을 모은 의관총을 조성해 칭기즈칸을 신성시해왔다. 내몽골 일대를 다스렸던 장제스 역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칭기즈칸의 의관총을 칭하이의 타월스로 피신시켰다. 반대로 일제는 중일전쟁 때 내몽골 일대를 점령한 뒤 몽간국이란 괴뢰정권을 세워 칭기즈칸의 무덤 발굴에 나섰다. 칭기즈칸이 미나모토 요시스네라는 전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미나모토 요시스네는 일본에서 추앙받는 해안 말기의 무장으로 칭기즈칸과 활동 시기가 비슷하다. 이에 상당수 일본인들은 미나모토 요시스네가 곧 칭기즈칸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도 몽골과 함께 칭기즈칸 무덤 공동 탐사를 진행했다. 반면 지금까지 칭기즈칸의 무덤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몽골족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원사에 나와 있는 장기령곡이란 네 글자가 전부였다. 기령곡에 묻었다는 뜻으로 후대 학자들은 기령곡의 위치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게다가 칭기즈칸이 동서양에 걸친 워낙 넓은 대제국을 세운 까닭에 기령곡의 위치 역시 중국, 몽골, 러시아 등지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현재로서 칭기즈칸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령곡으로 가장 유력한 곳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동북쪽에 있는 컨티 산맥 일대다. 몽골 비사에 등장하는 불안산이 바로 이곳이다. 칭기즈칸이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몽골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산이다. 이에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은 칭기즈칸이 있다면 컨티 산맥의 불안산 어딘가쯤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반면 중국의 상당수 학자들은 닝샤웨 족자치구의 류판산 일대를 매장지로 추정하고 있다. 칭기즈칸은 서하 원정을 벌이던 1227년 8월 류판산 인근에서 67세에 일기로 병사했다. 회족자치구인 닝샤는 옛 서하국의 영역이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기 마련인데 죽은 시신을 들고 몽골 초원까지 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란 것이 류판산설을 주장하는 근거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를 방문했던 동방견물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는 칭기즈칸이 알타이산에 묻혀 있다고 주장했다. 알타이산은 현재 몽골과 신장이구르 자치구 사이에 있는 산맥이다. 반면 일부 러시아 학자들은 칭기즈칸이 바이카로수에 수장돼 있을 것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몽골인들이 신성시하는 바이카로수는 몽골의 북쪽 국경 너머에 있어 수장 가능성도 없지 않다. 칭기즈칸의 무덤이 중국계 미국인의 손에 의해 발견되면 몽골 출신 칭기즈칸의 중국인화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현재 칭기즈칸이 각 민족 통합에 지대한 공을 기록했다며 우상화하고 있다. 또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세흥 원나라를 자신들의 정사에 편입시켜 가르치고 있다. 1954년에는 내몽골 자치구 오르도스의 칭기즈칸 의관총을 대대적으로 중수한 뒤 5A급 국가문물로 지정해 짭짤한 관광 수입마저 올리고 있다. 2004년에는 몽골족 배우 바선을 주연으로 한 30부작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다. 칭기즈칸의 중국화에 맞서 몽골에서도 2008년 울란바토르 동쪽 외곽의 40m 높이의 칭기즈칸 초대형 기마상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곳은 칭기즈칸의 황금 채찍이 발견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무덤 발굴 등 고고학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중국은 1974년 중국 시안에서 진시황의 병마용을 발굴해낸 이후부터 이미 세계 정상 수준이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삼국지 위나라 무왕조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했다. 또 2013년에는 대응하로 잘 알려진 수나라 양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하는 등 매년 굵직굵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세계 정상 수준의 기술로 조만간 칭기즈칸의 무덤 또한 발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선 산호세 갤리온선. 1708년 6월 8일 스페인 산호세 갤리온선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해안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배는 늦은 오후부터 영국군과 전투를 벌였고 밤이 되자 62문의 갤리온선은 카리브해로 사라졌다. 그것으로 거의 600명의 사람들과 최대 200억 달러 상당의 금, 은, 보석을 침몰시켰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비싼 배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수세기 동안 산호세 갤리온선은 해저 바닥에서 그렇게 잊혀져 갔다. 그러나 2015년 콜롬비아 정부가 이 배를 공식적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배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도 갤리온선은 여전히 콜롬비아 해역 600m 깊이에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파선의 성배라고 불리는 유명한 갤리온선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산호세는 카르타헤나에서 40km 떨어진 열대군도이자 국립공원인 로사리오 제도와 가깝다고 추측하고 있다. 사실 실존하는 보물선은 오랫동안 매혹의 대상이었다. 그것도 수많은 금과 은을 비롯한 금은보화로 가득 찬 보물선일수록 그것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산호세 갤리온선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기록이나 증인들을 통한 추측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보물선이 된 갤리온선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산호세 갤리온선은 1708년 5월 말 파나마의 항구 도시인 포르토벨로를 떠났다. 배에는 당시 스페인이 지배하던 페루에서 추출한 금, 은, 보석이 실려 있었으며 오늘날 가치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지금 현 시세로 치면 13조에서 26조 사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큰 금액을 실은 갤리온선은 스페인의 왕위 계승을 위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식민지의 자원에 의존했던 스페인의 필립 5세에게로 향했다. 갤리온선의 선장인 호세 페르난데스 데 산틸라는 스페인 왕위 계승으로 전쟁에 연루된 영국군의 군함이 카르타헤나에서 갤리온선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헤나는 쿠바, 하바나,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었고 더 긴 여행을 하기 위해 갤리온선을 수리하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꼭 거쳐야 하는 정류장이었다. 그러나 영국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선장은 어쩔 수 없이 카르타헤나를 향하여 서서히 나아갔다. 그리고 결국 6월 8일 저녁 잠적해 있던 영국 해군과의 산호세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권총, 칼로 무장한 영국 해군은 갤리온선에 승선하여 선원들을 무릎 꿇게 하며 쉽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선장은 갤리온선을 이대로 내주고 빈손으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신 배에 있는 화약에 불을 붙이고 갤리온선을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여 13조에서 26조 사이의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금은보화가 갤리온선과 함께 해저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채 300년이 넘도록 꼭꼭 숨어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영국군도 갤리온선이 허무하게 폭발로 내동댕이 쳐지길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국군 또한 갤리온선에 담겨있는 금은보화를 통하여 전쟁 자금으로 사용하여 전쟁에서 쉽게 이기길 기대했을 테니 말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갤리온선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채 콜롬비아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로부터 300년이 훌쩍 넘긴 지난 2015년 11월 27일 산호세는 미국에 기반을 둔 우주해양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레무스 6000이라는 로봇 잠수함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 거의 4m 길이의 수중 자율주행 차량은 해수면 아래 6km까지 탐험할 수 있으며 산호세 상공 9m까지 내려와 갤리온선과 돌고래가 새겨진 청동대포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렇게 300년이 넘도록 잠들어 있던 갤리온선은 드디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현재까지 콜롬비아의 해안에는 약 1000여 척의 선박이 침몰하여 있으며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로 비싼 보물섬이었던 산호세 갤리온선이 콜롬비아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각 나라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정 싸움에 휘말린 탓에 쉽게 건져 올려지진 않았다. 미국 구조회사인 해상 검색 아르마다는 1980년대 초에 배를 발견했으며 예용물의 50%를 주장했다고 밝혔고, SSA는 당시 콜롬비아와 합의했으며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2007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5년 콜롬비아가 갤리온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 SSA를 인정하지 않았다. 갤리온선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좌표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콜롬비아 상급 법원에 올려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산호세 갤리온선을 추출하기 위해 SSA가 아닌 다른 민간 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2018년 산토스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국의 바다에 침몰한 산호세 갤리온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다. 수중문화재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산호세 갤리온선을 온전하게 건져 올릴 기술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자신들의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그때 온전하게 끌어올려 그 많은 부를 독차지하려는 것인지, 여전히 갤리온선은 해저 깊숙한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한다. 발견하고도 쉽게 건져내지 못하는 것은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탐내는 탓이 클 것이다. 다만 외롭게 300년이 넘도록 홀로 웅크린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갤리온선을 빨리 건져내어 세상에 빛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도플갱어 이야기. 도플갱어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다. 도플갱어란 독일의 도시전설이자 상상의 생물. 더페은 둘, 징거는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다. 원래는 독일에 있는 미신 중 하나다. 원본이 되는 사람과 완전히 똑같게 생겼으며 아군의 전조로 유명하다. 만일 친구의 도플갱어를 본다면 그 친구는 심각하게 아플 것이며, 자신의 도플갱어를 본다면 자신은 죽는다. 버전에 따라서는 자신이 미쳐버린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 버전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3명이 존재하며 각 존재는 서로의 도플갱어로 인식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다른 버전으로는 자신이 자신의 도플갱어를 봐도 그 도플갱어가 자신을 인식 못하면 살아남는다는 경우나, 도플갱어를 직접 안 마주쳐도 다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도플갱어가 존재한다는 걸 눈치채도 죽는 버전 등 다양하다. 보통 자기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자신이 평소 이상으로 꿈꾸어오던 모습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등장한다고 한다. 이처럼 둘이 되었든 셋이 되었든 도플갱어를 봤다거나 존재를 들키기만 해도 죽음과 연관짓게 되는 전설이다. 생령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영혼 600 중 하나가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것이 도플갱어라는 것. 이 경우에는 아픔이나 괴로움, 미친다는 증상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괴테의 경우 21세 때 목격했다고 하나 83세까지 장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자신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지구 반대편이나 자신의 근처에서 살아가는 도플갱어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인터넷이 발달한 후로는 오히려 자신과 닮은 도플갱어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독일의 도플갱어를 보거나 들키기만 해도 죽음과 연관짓는 전설이 있음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신의 또 다른 분신과도 같은 도플갱어를 찾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플갱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도플갱어를 봤다는 기록은 실제로는 폴터가이스트, 반사로 인한 허상, 혹은 기타 정신병 등이 유력하다. 게다가 독일에는 안개에 자신의 그림자가 비쳐 보이는 현상인 브로켄 현상의 브로켄상까지 있으니, 괴테도 일기장에서 8년 전 자신이랑 붕어빵인 사람이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경악하여 바라봤지만, 그는 자신이 보이지도 않는 듯이 가던 길을 가더니 사라졌다고 적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대에서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간혹 정상인이라도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 아주 자의식이 강해서 환각을 보는 경우라고 치부되고 있다. 기괴한 단편 소설로 유명한 에드거 앨런 포는 도플갱어를 주제로 윌리엄 윌슨이라는 단편을 쓰기도 했다. 윌리엄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자신과 매우 닮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남자와 이리저리 엮이면서 불행을 겪는 이야기로 마지막에 이 남자가 실은 윌리엄 윌슨의 도플갱어였음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몰랐던 윌리엄 윌슨은 도플갱어를 칼로 찌른다. 그리고 둘 다 죽는다. 수학적으로 자신과 DNA 대조 결과값이 99%도 아니고 100% 일치할 사람이 있을 확률은 백사자분의 1이다. 인류가 백사자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자신과 외모뿐만 아니라 DNA까지 도플갱어인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사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다. 일단 숫자의 단위이다.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극,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겁, 업, 자는 해의 1만 배 되는 자연수이다. 일자의 1만 배인 자연수를 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경까지의 숫자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다. 그냥 있구나 정도였다고나 할까. 그렇다면 현재 이 지구의 인간이 80억이라고 한다. 80조도 아니고 80경도 아니고 쉽게 말해 도플갱어는 없다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도플갱어로 알려진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존과 닐이라는 두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짧게 자른 백발 머리부터 옷 스타일, 이용은행, 심지어 같은 시기 같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종교 교사로 일했고 아내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했다는 사실과 결혼 50주년이란 사실. 심지어는 영국 사람인 두 사람의 아들이 모두 호주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를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똑같다고. 모습뿐만 아니라 인생사까지 똑같은 엄청난 경우라고 한다. 2024년 2월 9일에는 미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쿤스를 만나 같이 셀카를 찍었는데 웃는 표정이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아 화제가 되었다. 쌍둥이와는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위 사례들은 쌍둥이와 관계없는 사례들인데에 비해 영화 트윈스터즈는 쌍둥이와 관련 있는 사례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단순 도플갱어를 뛰어넘어 일란성 쌍둥이임이 밝혀졌다. 2023년 독일에서는 일명 도플갱어 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본인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본인과 똑 닮은 여성을 찾아내 살해한 여성이 붙잡혔다. 경찰들도 둘이 너무 얼굴이 똑 닮아서 놀랐다고 한다. 이처럼 보이는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고 한다. 일명 도플갱어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연인 것일까? 백사자의 까마득한 숫자의 확률을 뚫을 만큼 강력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을 보며 도플갱어를 만나거나 존재 자체를 들키면 죽게 된다는 독일의 전설은 신빙성이 제로인 것으로 여기고 싶다. 혹시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 자신과 너무 닮은 사람을 보거나 지인에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증언을 들은 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 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길을 걷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옆모습이 완전 나하고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아 있었다. 순간 내가 쌍둥이였던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닮아 있어서 유심히 보다 그의 정면을 보게 되었는데 나보다 더 잘생겼더라. 그것도 아주 많이 잘생겼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다. 도플갱어를 보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는 속담 아닌 속담을 그때는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는 나를 100% 닮은 도플갱어를 본다고 해도 두려움보다는 얼마나 질긴 인연이길래 백사자의 엉겹의 세월을 거슬러 이렇게 만날까 싶어 서로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람할 것 같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라자루스 신드롬.
라자루스 신드롬은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에게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로 성경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따 이름 붙여줬다. 2010년 콜롬비아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라자루스 신드롬이 발생해 눈길을 모았다. 기적을 보인 사람은 콜롬비아의 서부에 있는 칼리병원에서 다발 성경화증을 앓던 여성으로 합병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온 뒤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뒤 얼마 후 장례 지도사들이 장례 기간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고 소량의 포르말데히드를 바르던 중 여성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몸을 움직이고 약하게 숨을 내쉬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생명 반응을 보여 곧장 입원실로 다시 후송됐다. 이 같은 라자루스 신드롬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장례식에서 숨진 할머니가 관 뚜껑에 직접 노크하며 깨어난 사례가 있으며 1시간이 넘도록 숨이 멎어 있다가 되살아난 9세 소년의 사례 등이 유명하다. 그렇다면 라자루스 신드롬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자.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사망 선고 후에 자동 소생되는 사례를 말한다. 주로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음에도 생체 반응이 없어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대략 1시간 정도 안에 자발적으로 생체 반응이 돌아오며 소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가리켜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라자루스 신드롬, 일명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 김영일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한의학회 영문학 술지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유형의 라자루스 증후군 추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일 교수에 따르면 외상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된 40대 환자가 30분의 심폐소생술 등 의료진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나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6분 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빠른 맥박인 심실빈맥 반응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실제로 심장이 다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심장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고 다시 7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다시 사망 선고를 내렸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의 심장에게서 별다른 치유 없이 다시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자발순환 회복을 보이는 희귀 현상이다.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가 다시 되살린 성경 인물 나사로의 이름을 본따 이름이 붙여졌으며 1982년 공식적으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지금까지 38번 이상 의학 문헌에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도 추정 사례가 2014년, 2017년 2건이 있었으나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논문화하지는 않았다. 김영일 교수는 라자루스 증후군은 자칫 환자 보호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심장박동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자발순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심전도가 발생한 이번 사례가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심정지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에게서 심전도만 다시 돌아온 사례는 해외학계에서도 아직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례가 학계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라자루스 증후군과 비슷해 라자루스 증후군의 한 종류로 볼 것을 제안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그 사례가 워낙 희귀하여 발생해도 학계 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82년에 첫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 소개하겠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인근 마을에서 입구가 바위로 막힌 동굴 속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온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는 대단히 마을에 살다 병이 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니 손과 발은 삼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싼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는 내용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기적으로 믿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같은 현상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으나 환자의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는 등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다. 부산에서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자가 40여 분 만에 영안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 시민들은 기적 같은 일로 여기는 반면 일부에서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사망 판정 후 다시 살아난 경우는 외국에서도 종종 사례가 소개된다. 콜롬비아에서는 2010년 2월 다발성 경화증을 앓던 50대 여성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장례 지도사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데히드를 바르던 중 회생했다. 중국에서는 입관까지 끝난 80대 할머니가 관 뚜껑을 두드리며 되살아났다. 영국에서는 2009년 6월 심장마비로 숨진 20대 지붕 수리공이 30분 만에 깨어났다는 등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이쯤에서 사망한 지 6일이나 지났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중국의 95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2012년 영국 뉴스 사이트인 오렌지 뉴스는 중국 광시성에서 죽은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살아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슈펑 할머니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것은 이웃에 사는 첸 씨였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는 데다 숨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매일 할머니에게 아침을 배달해주던 첸 씨는 아무리 세차게 몸을 흔들어도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몸에 온기가 약간 남아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의식 불명과 정지된 호흡을 확인한 뒤 관에 눕히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 한 이웃이 관에서 할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마을 사람들이 실종된 할머니를 찾아 나섰을 때 한 이웃이 이 슈펑 할머니가 집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잠을 너무 오래 잤더니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었다며 관 뚜껑을 여는데 조금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할머니를 진찰한 의원은 할머니는 일종의 가사 상태에 들었던 것으로 호흡은 없지만 체온이 유지됐던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결국 할머니는 죽었다 살아나는 라자루스 중군이 아닌 가사 상태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간혹 가사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죽었다가 되살아났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절대 기적이 아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신비 정도로 치부되고 있으며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그 원인도 밝혀지리라 믿고 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체질에 따라 정밀의료기기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심정지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될 경우 의학적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의료과실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생하는 것은 인체의 신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보인다. 유족들은 라자루스 신드롬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실의 경우 억울하게 사망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라자루스 신드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의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하니 이는 분명 죽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4일이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죽은 지 1시간 이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었다 되살아난 라자루스 신드롬 또는 라자루스 중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우울증,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죽고 싶을 때 오늘은 특별히 우울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우울증 타령이냐라고 하실 테지만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를 다루고자 하는 채널명답게 좀 더 새로운 미스테리를 찾다. 감히 지식일도 없는 의학까지 넘보게 되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점을 미스테리라 여기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영상을 만들며 나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기에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하여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다. 우울증, 즉 우울장애라고도 말하는 우울증은 이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15%, 특히 여자에서는 25% 정도에 이르며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며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 발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 발병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명확하나 유전적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신의 기분 문제에 대해 호소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삶에 대한 에너지 상실을 호소하는데 과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업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끼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의 5분의 4 정도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데 특히 아침까지 충분히 잠을 못 이루고 일찍 깨거나 밤사이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인다. 많은 환자가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를 보이는데 일부 환자는 식욕이 증가하고 수면이 길어지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 증상도 90% 정도에서 보이는 흔한 증상이다. 성욕 저하 등의 성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절반 정도의 환자가 하루 동안 증상의 정도 변화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에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상당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과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울증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우울장애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니 그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생화학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최신의 뇌 영상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원인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울증 발생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앞서 일란성 쌍둥이의 예를 든 것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고 한다. 다만 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나마 다행히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인 치료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전기경련 요법과 광선 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RTMS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항우울제 개발에 뚜렷한 진전이 있어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부작용은 적으며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따라 SSRI, NDRI, SNRI 등 다양한 계열의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효능이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나타나므로 최소 46주 정도는 복용을 해보아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용량을 늘리거나
약물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호전 시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치료적 신뢰 관계 하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좋아진 후 약물 유지 요법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 요법이 권장된다. 도적처럼 찾아와 주름으로 내모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딱히 없으나 스트레스 조절, 위기의 시간의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 초기 증상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재발 예방에 있어서도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한 우울증.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바바방가는 예언에서 먼 훗날 사람은 죽지 않게 된다고 결코 질병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인즉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병으로 죽는 일은 없다는 예언을 했던 기억이 났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행여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쾌차와 더불어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심해에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로켓을 타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다니며 화성이며 온 우주를 다니는 시대에 정작 우리는 지구의 바다 밑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아직 10%도 채 알지 못한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달보다 늦게 심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나 보다. 2012년 3월 26일 영화감독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론은 딥시 챌린저라는 이름의 잠수정을 타고 태평양의 수면에 1908m까지 하강하여 역사상 가장 깊은 곳까지 단독으로 도달한 잠수 기록을 세웠다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TV에서 본 것 같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지는 법. 2019년 베스코브가 자체 제작한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은 세계 최초의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었고 제작비만 4,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70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해저 14,000m의 수압에도 견딜 수 있으며 로봇팔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무엇보다 16시간 정도 잠수할 수 있는 최첨단 잠수정이라고 한다. 이 리미팅 팩터라는 잠수정을 타고 수심 1928m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 11km 정도의 깊이다. 그리고 지구 전체 해양 표면적이 약 3억 7천만 제곱킬로미터임을 고려하면 전체 바다에는 3억 종이 넘는 심해 생물이 산다고 한다. 다시 말해 바다는 광활하고 드넓기 때문에 괴생물체가 산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만일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새로운 종을 하나 더 발견했을 뿐인 것이다. 그럼 남극에서 발견되었다는 미스테리 괴생물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수년 전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려진 남극바다. 괴물은 일본어로 인간이라는 뜻의 닌겐으로 불린다. 남극 주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과학자 등 다수가 이 바다 괴물을 목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손가락이 달린 종류에서부터 긴 다리에 거대한 눈뭉치를 닮은 몸통을 가진 괴물까지 닌겐은 몇 종류가 있다고 한다. 닌겐의 특징은 몸집이 거대하다는 점과 몸통의 길이가 20m에서 30m에 달한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며 닌겐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위성사진 및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다고 한다. 물론 많은 분들이 조작이다에 한 표를 던지겠고 나 역시 직접 보지 못했으니 일단은 조작이다에 슬그머니 한 표를 주고 싶다. 옛날 같았으면 조작이 쉽지 않아서 쉽게 믿었겠지만 요즘 워낙 시대가 시대인지라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지 않는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절대 조작의 흔적을 찾지 못할 만큼의 기술이 있다 보니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만 같아 조금은 씁쓸하다. 그래도 늘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는 잠수함에서 찍었다고
알려진 닌겐의 사진이다. 이 닌겐을 처음 발견한 곳은 남극에서다. 포경 중이던 일본 잠수함 앞쪽에서 굉장히 큰 생물체가 레이더에 나타났고, 그것을 잠수함이라고 하기에는 닌겐의 움직임이 뭔가 많이 달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커다란 고래겠거니 했지만 정작 고래의 움직임과도 거리가 있었다고 사진을 촬영했던 승무원은 말했다. 차후의 사진을 확인한 승무원 모두는 경악을 했고,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보니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괴생명체였다고 한다. 승무원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 자신을 신기하게 바라보고는 유유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고 한다. 사진상으로나 실제로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가늠했을 때 그 괴생물체의 크기는 15m에서 20m 정도의 크기였다고 한다. 이미 일본 포경선 사이에는 전설처럼 떠돌던 심해 생명체였고, 그것을 드디어 증거로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닌겐의 종류는 다양하고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한다. 가장 큰 닌겐의 크기는 최대 30m에 이른다고 한다. 사진에서와 같이 잠수부와 닌겐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심해 생물이다 보니 눈이 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손이 있는 닌겐과 없는 닌겐 등 대체적으로 인간 형태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0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소유한 닌겐도 있다고 한다. 보통 얼굴의 윤곽은 입과 눈은 뚜렷하지만 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닌겐은 특히나 일본에서 많이 유명하다. 그래서 닌겐이라는 이름도 일본에서 지어준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남극기지의 연구원들이 목격했다는 증언도 가끔 나온다고 한다. 역시 예티나 설인처럼 순식간에 눈에서 사라졌다라는 증거 없는 소문만 무성한 카더라 통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포털에 닌겐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본 영어권 누리꾼은 닌겐의 정체는 극지방에 서식하는 벨루가 고래가 아닐까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닌겐의 모습이 머리가 크며 유달리 흰색의 피부를 지닌 고래가 벨루가 고래라는 점에서 사진 속 닌겐을 착각한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빙하로 인한 착시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살짝 큰 물고기가 빙하로 인해 커다란 몸집과 살짝 굴곡이 생겨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유독 재미있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 의견에 따르면 일본이 미스테리를 워낙 좋아해서 새로운 미스테리를 만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독 일본에서 자료 증거라고 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바다는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본인이 바다에 제일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텐데 왜 꼭 일본만 닌겐을 보며 사진까지 찍었느냐고.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었다. 나 역시 살짝 일본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다 진짜로 짠하고 닌겐이 생포되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무조건 일본이 만든 가짜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남극의 닌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를 생각했을 때 생존 가능성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에 한 표 던지며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